네, 안녕하십니까. 아, 과실련 정책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경희대 윤지훈 교수입니다. 올해 또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서 과실련에서 어,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과실련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을 평가를 해왔고요. 어, 벌써 한 15년째 저희가 각 어, 주요 선거 때마다 공약을 평가하고 또 과학기술 분야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 과실련 회원분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 거기에 더해서 정책기획위원회 주도의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오늘 22대 총선 공약 평가 웨비나를 마련했습니다. 아, 오늘 과실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자 상임대표를 겸하고 계시는 어, 안현실 교수님의 먼저 인사말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 교수님. 네, 우리 윤지용 위원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발제하시는 건남호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뭐, 상임 대표라고 특별히 인사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번 대선 또는 총선 때 이렇게 과실련이 정례적으로 해오던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특히 아마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과학기술계가 그전에 없던 어떤 과학기술 예산 일괄 감축이라는 그런 그 파동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현장에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총선 공약을 통해서 뭔가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다고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되고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큰 방향은 뭔가 어떤 과기 정책의 어떤 정상화, 선진화로 가자는 그런 취지에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인사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그 같이 이 줌에 접속해 주신 충북대 김미애 공동대표님 그리고 또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님,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회원님들과 또 어, 저희 그 선거 분석을 도와준 추상돈 연구원, 그다음에 또 우리 또 뉴스원에서도 오셨네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줌에 접속하고 계시고 또 지금 유튜브 상으로도 저희 과실련 지금 공약 평가 웨비나가 방영되고 있어서 뭐 각계각층 그리고 뭐 전국 심지어 해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또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한 하나의 또 초석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어, 과실련 정책기획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숭실대 권남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이 내용 자체는 저희 과실련 회원분들의 설문과 또 정성적인 평가가 모아서 발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권남호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숭실대 권남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안현실 김희애 공동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경희대 윤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평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윤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저희 과실련 회원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선적인 의견을 모아서 제가 대표로 발표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희가 액세스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약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기간에 까지 취합된 공약을
위주로 발표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시각각 지금도 조금씩 바뀌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가 또는 이 오늘 발표가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아마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를 공유를 하고 PPT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제목은 22대 총선과학기술 관련 공약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 4개의 정당의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는 오늘 발표의 목적 및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각 정당별 어떠한 과학기술 공약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과학기술 공약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및 평가 방법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 과학기술 공약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는 데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저희 과실련 회원분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 대상으로 삼은 정당은 총 4개인데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독색정의당, 그리고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총선에 각각의 정당들이 어떠한 과학기술 공약, 과학기술 정책 관련 공약을 가지고 왔는지를 이미 다 정책 집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 이쪽 부분에 관심이 조금 적은 분들도 오셨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책이란 게 어떤 하나의 선, 1 또는 0, 어떤 정책은 통상이고, 어떤 정책은 과학이고, 어떤 정책은 교육이고, 이렇게 100% 또는 0%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은 어느 두 섹터 또는 세 개 섹터 이상이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저희가 선택한 21개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약이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책들도 저희가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넓은 범위를 포괄을 하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그린화 지원, R&D 지원에 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공약은 반도체 산업 혁신 지원, 다음으로 에너지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공약, 그리고 네 번째 첨단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약, 다음으로 한국형 우주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기초와 도전적 연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약, 그리고 미래 먹거리 바이오 육성, 마지막으로 ICT 관련해서 인공지능 강국, 기틀 강화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띄는데요. 경기 남동부를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메가시티의 어, 조성에 관한 공약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일몰 기한 연장 공약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공약이 있었고, 다음으로 팹리스 첨단 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10대 공약 중에 하나고, 밑에 하부 정책들이 과학기술 관련 공약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한 녹색 정의당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으로는 공공 플랫폼 개발과 사용 지원, 그리고 정의로운 독색 산업 혁명, 마지막으로 기술 기반 젠더 폭력,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총 3개 공약을 저희가 지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R&D 산업 활성화, 과학기술 강국 육성,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로, 마지막으로 탄소 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주석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1개의 공약을 말씀드렸지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각각의 공약이 대상, 범위, 깊이 등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약을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표 후반부에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말씀드린 요 21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과실련 회원분들이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체 정당, 저희가 4개 정당을 선정했는데요. 이 전체 정당들이 제시한 과학기술 공약을 평가해 봤을 때 첫 번째 눈에 띄는 거는 도전적인 R&D 지원, 그리고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기술과 산업에 대한 공약이 강조되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그리고 지원의 제도와 노력에 관한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대한 공약이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동 공약 형태의 공약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합동 공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시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연결 경기도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 합동 공약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들이 함께 합동 공약을 제시하는 비중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과학기술의 투자 규모, 그리고 파급 효과들을 감안할 때 이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당별 공약 평가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전반에 보다 넓은 포괄된 범위를 공약에 포함시킨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우주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 과학자 지원, 기초와 도전적 연구, 투자,
바이오,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를 아우르다 보니 선언적 내용에 그치며 일부는 그리고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 또는 재원 조달 전략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기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대한 공약 비중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가 R&D 5% 수준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서울대를 10개 만든다는 등 관련된 정책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공약에 다소 치중된 경향이 있고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한 것이 한계로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녹색 정의당입니다. 녹색 정의당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녹색 산업 혁명이라는 규범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석 연료의 탈피에서 탈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 그리고 민간 플랫폼을 보완하는 공공 플랫폼 구축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탈탄소, 친환경 공약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나 재원 조달 방안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을 보면요. 개혁신당은 첨단 산업, K 네옴시티 건설 일자리 창출, 뉴 히어로 프로젝트, 그리고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등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 등의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부의 공약은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또한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 재원 조달 방안이 여전히 부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저희 과실련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설문조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과실련 회원분들이고요. 설문 내용은 주요 4개 정당이 발표한 10대 공약과 저희가 입수한 공개된 공약집을 참고로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21개 과학기술 공약 항목에 대해서 소망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저희가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6일 동안 실시를 했고요.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각 4개 정당별로 그리고 공약별로 이러한 그래프가 다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 결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정당들의 공약 자체가 레벨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 공약들을 1대1로 비교한 설문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오히려 미슬리딩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종합된 차트를 보여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총 4가지 항목 소망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중에서 소망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과실련 회원분들은 각각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의 가치, 목표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구체성 항목은 이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즉, 이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성도 낮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구체성 항목이 있는데, 어, 구, 구체성 항목은 이렇습니다. 추진 주체, 실현 방안, 재원 조달 방안, 일정 등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과실련 회원분들은 이 항목을 낮게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문을 할 때 항목에 점수를 주시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견을 받았는데 이 구체적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를 설문 답변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추상적이다. 두 번째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문제와 솔루션의 정의 내용이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방향은 맞으나 실행력이 문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력이 담보되면 좋은 공약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서도 보시다시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방향은 맞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소망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만, 목적과 가치에는 공감을 하나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네 개 정당의 공약집을 살펴봤는데 각각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정당은 이렇게 약간 일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약별 조달 방안이 아니라 공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즉,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증가분을 활용한다. 그리고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의 연평균 증가율로 마련한다라고 약간은 베이간 어,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저희가 정성적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읽고 분석한 결과 대부분 또는 적지 않은 공약들이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닌가라는 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정당의 평소 행태와 선거에 임박해서 부랴부랴 내놓는 공약 간에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당파를 초월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 다양한 사회 문제들 중에서 정책 문제로 선정하고 이 정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 방안을 우리가 정책 또는 그 정책들이 모아진 공약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정책이 효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미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설문 결과도 공약의 효과성에도 낮은 점수를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 공약은 항상 의도한 좋은 효과가 있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요. 대부분의 공약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매우 미미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시행을 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모두 다 예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의 고려 또는 어느 정도의 자료를 분석해서 높은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도 잘 수행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이 구체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공약이 제시하는 가치는 저희가 어, 공감할 수 있지만 이 가치를 구현할 구체적 전략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이행 가능성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산업과 에너지 이슈인데요. 정당들이 대체로 반도체 산업의 공약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의 20%에서 25%가 반도체 산업 어, 쪽에 이제 퍼센티지죠. 하지만 최근 5년을 보면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 그리고 경쟁력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 클러스터, 메가시티 등의 공약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에너지 부분에서는 여야는 상당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어, 그 과실령 회원분들께서 많이 접속해 주셨는데요. 어, 혹시 그 어떠한 코멘트 또는 어, 의견 다 좋습니다. 혹시 먼저 우리 충북대학교의 김미애 공동대표님 의견 한번 듣고 들어볼까요? 네, 들려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공약이 이번에 이제 공동공약의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특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시적인 부분하고 미시적인 부분이 사실은 잘 연결돼야 되는 고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 후보들을 뽑고 있을 때 연계성 같은 것들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의견 하나 하고요. 사실은 이제 뭐 대선에서 나왔었던 그 큰 정당들의 대선에서 나왔었던 공약들하고는 연계되고 있는 연계성들은 또 어떻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권 교수님 혹시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사실은 그 대선이나 총선 관련해서 아주 팔로우를 좀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었으면은 저희 대표님께서 주신 답변에 정확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느낀 느낌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몇 년 정도 과학기술 정책 관련한 여러 가지, 어, 연구도 하고, 영육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장기적 시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 때 어떤 하나의 산업, 어느 하나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 그쪽으로 정책들이 막 쏠리고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서 또 그게 또 아니고 다른 쪽으로 되면 또 그쪽으로 부활해동하듯이 또 쏠리고요. 이게 사실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게 뭐 3년, 5년 정도의 시기로 봐서는 저희가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3년, 5년의 시기도 안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최소한 10년, 20년 이상은 시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나왔던 실제로 같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나왔던 정책들과 이번에 총선에서 나왔던 정책들이 어느 정도 컨플릭트 되는 정책들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게 어, 사실이고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저희 과실련을 비롯한 어,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이러한 인풋을 계속 넣어서 보다 장기적인 시기에서 보다 일률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지요? 어, 일단 정부 여당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보다 더 책임이 많다고 봐야 어,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과학기술 예산 일괄 감축 그 파동에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총선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기 진흥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굉장히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느끼기에는 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 예산을 복원하겠다. 결국은 그 깎은 예산을 이제 복원을 하면은 결국은 뭐 그 이 수많은 공약을 그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 들어가는 돈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이 의문을 제기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정치권이 논리적 설명을 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대 국가적인 어떤 위기의 그 핵심이 인구 감소라고 만약 한다면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너무 큰 과제잖아요. 이제 거기에다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재들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이런 이동성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한 그런 흐름의 어떤 왜곡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실련 정책기획위원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논의가 됐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야에서 뭔가 이 과학기술 인재 부분, 인구 감소를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의대 쏠림을 현상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과학기술 인재 쪽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참신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뭔가 좀 비저너리한 그런 공약을 내세울 법도 했는데 어떻게 이 정작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뚜렷하게 정책 공약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뭐 내부적으로 논의는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설명을? 네, 일단 제가 발표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윤지은 교수님 비롯한 회원분들께서 이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책임을 가지는 거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과학기술 예산, R&D 예산이 이제 감축이 돼서 저희 이제 과학기술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일반 시민분들도 상당히 좀 화가 나신 분들도 있고 의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다시 예산을 복원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있던 거를 줄였다가 다시 늘린다고 해서 원상복귀가 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떤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수준을 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 이제 몇 년 전에 많이 이제 감축을 시켰죠. 그러면은 사실 그 산업 자체가 슈링크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원전 산업을 저희가 국가적으로 육성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기업이나 인력들이 이미 사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원래대로 하는 데는 두 배, 세 배의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줄였다가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원래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왜 줄였고 줄인 거는 어떤 논리를 위해서 줄였고 느리는 거는 또 어떤 논리를 위해서 다시 복원한다라는 이런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소통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매우 공감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인구 감소 그리고 뭐 고령화, 더군다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가야 되는 과학기술, 공학 이쪽으로 인재가 어, 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심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아주 엄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어,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그 의료 쪽으로 많이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죠.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서 의사들이 expected revenue죠. 또는 인컴이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이대 쏠림 현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두 가지가 다 시기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논의들이 좀 과학적으로 또는 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정치적 이념으로만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조금 안타깝고요. 이것도 과실련을 비롯한 저희 단체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뜨거운 질문과 또 어, 권 교수님의 예, 답변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잠깐 첨언을 하면 뭐 이게 또 행이라고도 생각은 되는 게 어, 저희 그 예산 R&D 예산 편성 이후에 또 저희가 과학기술 수석이 만들어졌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어떤 체계화 또는 우리가 과학기술계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어, 그 정책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또 좀 위기가 기회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우리 과학기술 저희 과실련 또 회원이기도 하셨던 박상욱 교수께서 수석으로 가시고 저는 이런 그 위기 상황을 좀 기회로 또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어, 아까 인재의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부작용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또 최근 또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골마 터졌던 우리의 보건의료 체계 거기에 또 종사하던 인력들이 어떤 새롭게 자각하는 어떤 계기가 또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게 참 그 어떤 정책들 중에는 의도하지 않는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보다 또 긍정적 효과가 더 클 수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30년 후에 봤더니 아, 그때 정말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어,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토요일 근무가 아니라 휴무로 하자 그랬을 때 그때 뉴스 보면은 저희가 생각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 10년 지나니까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 시스템이 저는 좀 민간 자율에 좀 맡겨가지고 또 건전한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된다면 어, 저희가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부작용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부작용, 그냥 긍정적인 효과까지 좀 고려를 하는 정책 로드맵을 충실히 만들도록 하는 우리가 의견을 이제 정치권과 또
정책 당국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윤정 위원장님 뭐 말씀에 꼭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 과실련에서 이런 그 22대 총선 공약에 대한 이런 평가를 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또 선거가 끝나면 또 뭐 다 관심이 이렇게 사그라지잖아요. 결국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이후에 이런 공약을 각 정당들이 내세우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예의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쏙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그 다음 선거에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뭐 그 전에 뭐 A라는 당은 이런 공약을 했는데 뭐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B라는 당은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데 그 공약하고 정반대로 갔다. 뭐 이런 걸 오히려 이렇게 이런 선거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정당이 어떻게 했는지라는 걸 오히려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해줄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이런 과학기술 또는 이런 뭐 정보통신 또는 AI 디지털 이런 공약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정당이 심사숙고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구체성 있고 실행력 있는 그런 공약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결국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유도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참 하실 일이 많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오늘 또 여기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뭐 커멘트도 좋고요. 어, 어떤 열린 우리 논의의 장이니까요. 어, 어, 또 의견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ICT 과학부 기자 윤주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줌으로 지금 이제 회의 들어왔는데, 이게 이번에 R&D 예산 이제 내년에 원복한다고 이제 얘기 나오면서 좀 그 대신 줄였던 거를 다시 늘린다기보다는 뭐 도전적 R&D를 지원하고 뭐 이제 그간 R&D의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글로벌 R&D를 또 늘린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R&D 원복이 되더라도 좀 약간 재분배되는 식의 원복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뭐 학회분들이 그런 도전적 R&D나 글로벌 R&D에 대한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책 효과성 검증이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내세운 거로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건데 공약에서도 좀 약간 이런 R&D 예산의 재분배 관련해서 조금 어 약간 물론 반도체 쪽으로 이제 미래 전략 산업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주요 정당들이 쏠리고 있긴 한데 어떤 그를 뒷받침할 만한 R&D 평가 제도라던가 이런 게 좀 정책엔 안 드러난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뭐 저도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보다 또 우리 혁신도전형 사업에 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 과실련 공동대표이신 고려대 안준모 교수님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안 교수님?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모든 과학계가 바라는 방향이 아마 말씀 주신 대로 이왕 예산이 조정이 됐으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다 지향하고 있는 거 당연할 거고요. 그중에 이제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냐 중에 하나가 아마 뭐 도전적 뭐 혁신적인 R&D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 중순에 아마 과학기술자문회의 통해서 도전적 혁신적 R&D에 대한 방향성이 잡힌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또 현장에서는 뭐 그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뭐 다르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 20년 넘게 얘기를 했지만 안 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또 소프트웨어적인 뭐 아니면 또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뭐 경직적인 운영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또 총선 공약에서 그런 걸 좀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제 그런 내용이 일반적인 뭐 대중들이 인지하고 이게 뭐 총선 공약이라고 하는 짧은 캐치프레이즈로 좀 이렇게 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 담겨 있는 게 아쉽기도 하고 다만 그렇더라도
이거를 추후에 저희가 뭐 총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의회나 입법부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 이런 그 좀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당선됐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 뭐 공천을 받았던 비례를 받았던 해서 또 입법부에 진출하실 수 있는지가 총선과 저희가 함께 공약과 함께 같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아쉬움이 있고 총선 이후에도 저희가 뭐 과실령 같은 시민단체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푸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또 과실련의 또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만 그 우리 기자님 질문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그 도전적 혁신적 R&D는 그전에도 그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글로벌 R&D 이에 대한 강조도 그전에도 있었지만 왜 안 됐는가를 살펴보면 결국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무브로 가자고 하면서 도전적 핵심적 R&D로 가자고 하면서 정작 제도라든지 그 운영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은 여전히 모방형 뭐 이렇게 팔로우형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으니까 어떤 그 방향과 제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런 이야기들 다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고요. 글로벌 R&D도 사실은 글로벌 R&D의 가장 냉정한 현주소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 기관들끼리 글로벌 R&D를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 때.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글로벌 R&D를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비슷한 수준에 있는가? 서로 주고받을 전략적 자산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 없이 글로벌 R&D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뛰어든다고 해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글로벌 R&D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상호 제도 자체가 서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미국 제도 따로 있고 한국 제도 따로 있는데 결국 나중에 성과 배분 문제에 가게 되면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우리는 돈을 대는 사람이 뭐 성과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당신은 돈을 댔고 나는 난리지를 댔기 때문에 그 난리지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인식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하고 그 뒷받침한 제도 간에 이런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10년, 20년이 가도록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방향성을 이렇게 뭔가 좀 잡아 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코멘트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평가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드리면, 대한민국 평가 제도가 세계에서 제일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전혁신형 만약에 정말 새롭게 한다면 기존과 전혀 다른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체계를 아예 다 적용시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어, 다시 평가 체계 마련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존 평가 제도에 덧붙여서 또 도전혁신 새로운 사업하니까 기존 평가 체계에서 관리하고 감사하고 또 영수증 지저붙이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가는 간소화, 오히려 할 것만 하는 어, 최소화 했을 때 도전혁신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협력 같은 경우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어, 우리 이 지원 체계가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지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련에서 항상 관심을 갖는 주제가 신뢰입니다. 신뢰. 이 결국 서로 불신을 하게 되면은 평가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뭐 벌칙이 도입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정부와 과학계가 상호 신뢰를 하게 되면은 평가 제도가 지금 우리 윤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간소화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과학계 쪽하고 정부 또는 과학계 쪽과 정치 간에 굉장히 불신이 지금 너무 깊어서 저는 이 고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나온 그 공약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담보한다기보다도 그 공약이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려면 일단 너무 깊게 고립해인 이 정부와 어떤 과학기관의 그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앞으로 가시려면 아마 그 점에 대해서 크게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지금 기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첨언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나 질문 있을까요? 저기 뭐 언론계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어, 네, 저희 채팅방에도 올라왔으면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글 어, 읽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 약학대 오경수 교수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근 R&D 연구비의 삭감으로 기인된 한국 기초연구 체계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총선 공약에서의 각 당의 공약으로 끝나지 않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어, 다시 저희가 질문을 요약을 한다면, 삭감된 예산으로 인한 주연구 체계의 변화, 이것이 총선 이후에도 그냥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뭐 회원분들 중에서 기초연구 우리 하시는 분들 의견 있을까요? 원미숙 우리 공동대표님, 전 공동대표님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미애 공동대표도 괜찮습니다.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아마 그 저희 상임 대표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후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는 과실련에서 또 다른 큰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관련되어져 있는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보고서는 어떤 공약을 먼저 내걸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이미 이제 뽑히신 분들은 사실은 과실련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거는 또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동의하고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과기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반과학적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여서 이렇게 의회로 넘어갔지만 의회에서 보란 듯이 그냥 그걸 정상화시키고 다시 이 공개도로 올려놔 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은 미국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다르죠. 이렇게 정부가 가진 권한, 국회가 가진 권한이 미국하고는 다르게 이제 미국은 의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 예산에 관한.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특정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과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손을 대게 됐을 경우에 국회에서 이게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번 경우를 교훈을 삼아서 뭔가 어떤 그 예산 제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이런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국방이라든지 기타 보면은 우리가 뭐 보건 분야라든지 굉장히 소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정치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초당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국가 미래,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을 예측 가능하게 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뭔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좀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뭐 미국하고 다른 여러 가지 예산 회계 제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라도 뭔가 뭐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이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혹시 뭐 또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뭐 공약 평가 세션이지만 그래도 과학기술 정책 관련된 이슈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우리 최상국 아이뉴스 기자님, 저희 과실련 회원이시기도 한데요.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접, 어, 접, 어, 대, 접속은 대통령 하셨는데. 네. 예. 네, 그럼 따로 뭐 의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뭐 시간이 많이 됐고요. 어, 이제 거실에서 준비한 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혹시 그 뉴스원인데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이게 그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미래 반도체나 첨단 산업 뭐 AI 같은 게 미래 전략 산업인데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이제 에너지 확보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당 간의 그 방법론이 갈리고 이제 실현 가능성도 좀 떨어진다 약간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정당별로 보면은 이 에너지를 탈탄소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원전을 키우겠다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방향성이 과실에서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첨단 산업, 전략 산업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에너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요. 그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산업이라든지 입지가 먼저 가고 이제 에너지가 후행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메커니즘이었다면 21세기에 지금 들어오고 특히 에너지 전환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먼저 가고 산업과 입지가 뒤따라가야 되는 식으로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선후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예측 가능성이 앞으로 이런 기업이나 산업 또는 입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뭐 스탠스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 뭐 미국하고도 다르고 중국하고도 다르고 유럽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원전도 뭐 어떤 원전이 갖는 그런 전략적 그 가치고 의미가 있다는 거는 그 가실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기본 스탠스고요. 그와 함께 이런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런 재생 에너지도 전략적으로 키워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가실련의 기본 스탠스는 에너지에 대한 합리적 믹스, 뭐 그걸 조금 약간 뭐 조금 이렇게 팬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옵티멀 믹스라고 하는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에는 어떤 이념이랄까 정치가 없다. 그는 정말 미래와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한국 기업, 한국 산업을 위한 그런 최적 그 믹스를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게 가실련의 기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빅 컴퍼니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주력 산업들을 다 리딩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밖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지만 전 정부에서 어떤 쏘가리를 많이 했고요. 또현 정부에서도 지금 쏘가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정부가 이렇게 서로 갈리면서 180도 다른 스탠스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기업들은 어디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석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기술 개발도 우리가 하겠다. 뭐 어떤 그 산업의 여러 가지 어떤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데 이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정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기업은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기업이 해결해 가느냐. 그래서 지금 뭐 보면 한국 이런 주력 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환경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그 고민의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가 있거든요. 그럼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정책기획부위원장 권나옵니다. 오늘 발제를 했는데요. 어,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저도 이제 안현실 상임 대표님과 큰 궤에서는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조업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지만 탈탄소 에너지 정책을 유럽에서도 가장 리딩하는 그런 국가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독일 내뿐만 아니라 내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탈탄소 뭐 원자력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에너지 불확실성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비용도 증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의 에너지 의존도가 또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 불안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뭐 원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떤 에너지 산업을 이제 구성할 때 친환경 그리고 전통적 에너지라고 나눌 수 있다고 쳤을 때 그거를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게 정치적인 구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보다 과학적인 분석, 논의,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5년,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담론 과정을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거실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원민수 우리 교수님 화면 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고요. 어, 사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과학기술 정책이 다 근거 기반의 정책으로 이루어질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 이 규범적이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논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 보다 이 근거 기반의 또 어, 경제적인 또 국민 생활에 에, 입각해서 어, 정책 디자인하고 추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공동 대표님 또 화면 켜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지금 안 들립니다. 혹시 아직도 안 들려요. 소리가. 예. 원미숙 교수님 지금 안 들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뭔가 지금 소리 음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준비되실 때까지 예, 저희가 좀 어, 준비되면은 또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최상국 기자님 아까 뭐 화면을 켜셨던데 네. 혹시 뭐, 최상국 기자님. 예, 저 화면을 켰더니 제 화면만 너무 흐릿하게 나왔어. 이게 PC가 너무 꾸진 것 같아서 껐습니다, 바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하시, 말씀 주시죠. 네. 아, 이거, 이제 그 설문조사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총선 공약집을 풀 버전을 안 보고 그냥 그 설문조사만 봐서 그런지 너무 공약들이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과학기술 정책 공약이라는 게 각 당에서 너무 관심들이 없지 않나. 여기 저기 제가 세종에 있는데 유성에 있는 그두 분은 열심히 이제 그 유성 을에 출마하신 두 분은 그 R&D 예산 가지고 계속 공약을 내고 싸우고 계시는데 그 외에는 뭐 전혀 지역구 의원들이 과학기술 공약 내세우는 거는 없는 거고 반도체도 사실 과학기술 공약이라기보다는 산업 공약이니까 산업 육성 공약이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아까 오경수 교수님이 나가신 것 같은데 오경수 교수님이 그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아마도 제일 작년부터 활동을 계속 성명서 내시고 하셨으니까 제일 잘하실 것 같은 분이 오히려 질문을 하셔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계속해서 보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과기부나 제도 혁신한다고 계속 내놓는 자료들이 그 과기계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서로 방향이 다른 얘기만 계속 지금 반년 넘게 반복하고 있는 게 보기가 참 안타깝다. 과기부는 과연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건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러고 있는 건지 늘 보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실련에서 제가 계속해서 안현실 대표님이 이제 과거의 성명서 과실련으로 돌아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사소한 거라도 계속 성명서를 좀 내주시면 기자들도 그거를 계기로 또 기사를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고요. 예, 아니 뭐 우리 최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과실련에 당부하신 그 노력 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하신 말씀 뭐 이어서 그냥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사실은 지금 이 정부는 이제 과학기술 수석을 만들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아까 더불어민주당 보면 뭐 과기 부총리제를 만들겠다 그러고 다시 뭐 부활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과학기술 정책을 바로잡고 이렇게 미래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누가 청와대 누가 용산을 가든지 간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이렇게 어떤 권력을 가진 그 집단에서 과기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 발상 자체를 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각 부처가 전문성을 이렇게 가지고 각 부처가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창의적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자율성을 좀 이렇게 부여를 하고 또 그 각 부처는 과학기술 단체라든지 과학대학이라든지 연구소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런 식의 뭔가 어떤 거버넌스로 가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뭐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우리가 21세기 지금 가뜩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리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공동 대표님께서 좀 기술적인 이슈 때문에 의견을 네. 주시려다가 못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아, 사실 좀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권남원 교수님 다 아마 윤지은 교수님 인터넷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오늘 건남은 또, 교수님 발제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윤지은 네, 교수님 그 사회 보신 것도 고생하셨고 두 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터넷 정상으로 됐나요? 자, 그럼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통신상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웨비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과실련해서 더욱더 또 의미 있는 웨비나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